서울과기대 행정학과 이혁주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주택 문제 해결 고미라가 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미라가 유일하고 만능의 그 해결 방안은 아니지만 이것이 전제되어야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각종 제안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요. 집값이 높은 거는 밀도 규제 때문이고 투기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 혹은 통계적으로 논증 내지 검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미라의 제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논의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지표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주택 관련 논쟁을, 부동산 관련 논쟁을 줄이면 주택 공급의 과부족 그리고 집값 적정성에 대한 두 가지 문제로 동일하죠. 이 두 가지 문제로 줄여서 볼 수 있는데 뒤에서 보시겠지만 아래와 같은 지표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고미라에 대해서 계획가들이 보통 보이는 반응입니다. 아주 부정적인 견해는 아주 다양합니다.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밀도 규제 원인론을 이론적으로 논검증하는데 먼저 분석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용적률 규제가 우선 먼저 구속적이라는 것을 좀 보이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용적률 규제 때문에 서울에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얘기를 할 텐데요.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밀도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사회적 순편이 증감하게 되는데 이 증감하는 것을 네 가지 구성 요소로 볼 수 있고요. 이 네 가지 구성 요소는 사회적 순편익의 변화를 모두 다 포함하면서 각 항은 서로 배타적입니다. 겹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네 번째 항이 빨간 글씨입니다. 주택 부문의 규제 준수 비용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주택 부문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순편익과 1대1 대응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데 주택 부문에서 발생하는 규제로 인한 사회적 순편익을 측정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즉 아파트 값이 만큼 사회적 완화를 하게 되면 사회적 편익이 생기고 이거를 편익을 창출하는데 건축비 플러스 알파 정도의 비용이면 충분됩니다. 따라서 사회적 순편익은 2017년 기준으로 해서 대략 집값의 한 80% 가까이 되는 평당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 구속적이라는 거고요. 이렇게 구속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 규제 준수 비용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규제로 인한 사회적 순편익이 매우 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밀도 규제의 사회적 순편익을 계산하면서 순편익을 구성하는 네 개의 대표적인 항목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실제 기존 연구에 보면 어떤 거는 유량이고 어떤 건 저량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저량으로 모두 전환해서 바꾸면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하겠어요. 그런데 밀도 규제의 사회적 순편익을 계산하면서 이것이 그보다 사실은 더 좋은 정책이 최선의 정책 수단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외부 효과이기 때문에 프라이싱 인스트루먼트가 퍼스트 베스트라는 것은 뭐 교통계획 전문가들 사이에 잘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크기가 얼마나 주어지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량으로 바꾸는 건데 이러한 조작이 밀도 규제의 사회적 순편을 계산하면서 아주 크리티컬 스텝에 사실은 해당이 됩니다. 전환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상대적 대소의 크기를 측정하는 문제인데요. 이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없으면 사실은 이해가 피상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통 혼잡의 최선 정책 수단, First Best Pricing Instrument의 사회적 순편익은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면 가구 소득의 한 0.5%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가구가 연간 소득이 이를테면 5천만 원이라고 하면 5천만 원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연간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거의 1%가 1%는 50만 원입니다. 연간 가구도 50만 원이고 이거에 다시 0.5%면 한 25만 원이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보통 서울에서 아파트 이제 평균 거주 면적이 25평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가구당 25평이 되잖아요. 그러면 25만 원, 유량인 25만 원을 할인율 4%로 하게 되면 0.04입니다. 0.04 하게 되면 얼마나 되네요? 25 곱하기 25만 원 이렇게 됩니다. 이건 저량이에요. 가구당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25평 기준으로 해서 이걸 하게 되면 가구당으로 따지게 되면 25 곱하기 25만 원 퍼 가구 나누기 25평 퍼 가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다시 계산하면 여기서 보면 가구가 없어지고요. 하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25 그러니까 요거 없어져서 25만 원 퍼 평 됩니다. 그러니까 25평을 거주하는 평균 그 가구 기준으로 해서 평당 25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요 25만 원이 바로 이렇게 단위만 달라질 뿐 이렇게 바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을 뭡니까? 다른 거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의 상대적인 크기냐 하면 보세요. 그 북한산과 같은 경관이 아주 좋은 거가 그 편익이 측정하는 것마다 좀 다른데 그 정리한 걸 보면 한 4%에서 한 11% 된다고 칩시다. 그래서 한 10%로 봐요. 그래서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고밀화로 인해서 북한산 경관처럼 아주 좋은 최상의 경관을 모두 두리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것이 전부 고밀화로 인해서 전부 사라진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고밀화의 비용을 최대한 크게 해서 고밀화의 타당성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경관과 관련해서는 측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밀화가 타당하다면 설득력이 더 있는 거가 되겠죠. 그렇게 한번 따져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집값의 10%잖아요. 그러면 뭐 이건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 기준으로 해서 따지면 얼마인가요? 그때 2,600만 원 됐거든요. 2,600만 원 서울 아파트가 평당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경관 가치 대비해서 혼잡이죠. 교통 혼잡입니다. 밀도 규제 FAR 규제로 인한 혼잡 개선 효과죠. 혼잡 개선 효과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2,600만 원 만원 퍼 평이죠. 그 다음에 FAR은 아까가 25만 원. 그러니까 25만 원의 한 절반 정도만 잡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10만 원으로 그냥 잡을까요? 편리하게.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1 나누기 260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어쨌든 이러면 뭐 1%에 0.5%? 0.5%, 한 0.4%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1대 260이니까 이게 이제 물론 이게 이제 그 뭡니까? 마지널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FAR의 그 규제의 강도입니다. 규제의 FAR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겁니다. FAR입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최적 FAR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넷 베네핏입니다. 그러면 할 때 뭐 여기에 위치할지 이것이 FAR을 할 때 이게 떨어질지 그럼 고민을 하게 되면 그 서울 시민의 평균 후생 수준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쪽일지는 이따 이제 보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사실은 여기에 위치하는 건데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 FAR 해서 일테면 이걸 올린다. 올린다. 그렇게 되면 이걸 완화하는 거가 되겠죠. 그런 게 이게 플러스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일종의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방금 보게 될 거 얘기할 거는 사실 이 변화율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널 분석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릿 분석은 아니에요. 글로벌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툭툭툭툭 변하는 게 이제 디스크릿 하는 건데, 그래서 결국 뭐 이 점을 찾는 겁니다. 여기서 해서 FL을 얼마나 하게 돼서 이것이 뭐 그 사이에 예를 뭐 어떤 후생함수를 뭐 수학적으로 구성해 난 다음에 그 일종의 경로 적분을 하게 됩니다. 수치 해석적으로 해도 좋고 아무튼 어떤 식으로 경로 적분을 원리상으로 하게 되면 경로 적분해서 하는 그런 디스크릿하는 분석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따 나온 거 숫자를 해석할 때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어쨌든 간에 뭡니까?
계획가들이 고밀화를 반대하는 그 중요 논거 중에 하나는 사실 교통혼자 완화인데, 교통혼자 완화가 그 뭡니까 이 주택 부문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서울 집값의 구성이 보면 이를테면 10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중에 건축비가 뭡니까 지금 한 600만 원 정도 되니까 뭡니까 한 20% 정도 그냥 잡을까요? 3천만 원 평당 3천만 원 따져도 이거에 600만 원이면 얼마인가요? 20%죠. 20% 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30% 한 25% 잡읍시다. 그죠? 그럼 경관이 한 이 중에 한 10%예요. 이건 뭘 후하게 따져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정말 후하게 따진 거예요. 아까 따진 것도 그런 논리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밀화를 하게 되면은 바깥에서는 좋아집니다. 서울 시계 안에서는 그만큼 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이거 대부분 무시해도 큰 문제는 사실은 없습니다.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도. 그러니까 교통혼잡은 아까 얼마였습니까? 경관 그 가치 260 얼마였잖아요. 그러니까 1% 0, 뭐 1%나 되나요? 뭐 하니까 이건 없어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고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과밀 혼잡이라든가 그다음에 경관 악화라든가 이런 거 이게 사회적 비용이죠. 여기다가 건축비를 고려해도 요게 한 35%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65%가 비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규제 준수 비용이고 주택을 소비하며 주택 보유와 소비를 억제하는 여러 가지, 이를테면 과밀 혼잡병, 국토 균형 발전, 그다음에 그 투기 원인론자들의 시각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몇 가지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 이유 경관 포함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그 주택 소비 혹은 보유라고 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그 경제 활동에 대해서 계획가가 기본적으로 부여하는 일종의 세금이 됩니다. 징벌적 세금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피구비한 텍스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아무튼 그런 거예요. 이를테면 담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 비슷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사실은 담배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서울 주택인 경우에 특히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비해서 이를테면 뭐 과밀 혼잡이라든가 그다음에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다. 특히 이제 교통 혼잡과 관련된 거는 교통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강조하지만 이런 마지널 분석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작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규제 완화를 논의를 할 때 이런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분명한 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FAR을 늘렸을 때 사회적 후생 함수, 원래는 금전적으로 해서 하는 거, 이 부분에 위치한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곧 비디오 클립에서 나오겠지만 여기서 이쪽을 이해하면서 그 사회적 순편이 얼마큼 발생하느냐라는 거는 이를테면 뭐 렌터하고 프로퍼티 오너하고 나눠서 서울 시민을 그 대분류해서 보게 되면 여기서는 이를테면 뭐 하면서 상당히 수백만 원 정도의 규모, 이것이 뭐 이때까지 최적으로 하게 되면 뭐 그것이 뭐한 500에서 한 600인가요? 500만 원 전후 정도, 5, 600 정도 발생을 하고요. 연간 가구당입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사실인 거죠. 그다음에 유주택자인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아무래도 떨어지게 되니까 거기서는 이 사회적 순손실이 한 연간 한 2, 300만 원 정도 발생을 합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0만 원에서 한 몇십만 원 정도 발생을 하지만 이와 같이 자산 지위에 따라서 구분해서 보면 평균이 이렇게 마스크한 거에 그 이면에 있는 정말 리얼한 그 폴리티컬 이코노믹한 그런 측면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들어가서 국회 발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따지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사실은 뭐 그렇게 큰 비용들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서울시계 안과 밖에서 밀도 규제로 인한 효과는 상쇄됩니다. 있으면 서울 안이 규제로 인해서 좋아지게 되면 서울 밖에서 악화가 되는 거고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충 보면 이 네 번째 항인 규제 부문의 주택 부문의 규제 준수 비용 이거하고 대체로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값으로 계산이 가능한데, 그래서 계산하면 이게 사회적 순손실이 아파트 값의 대충 한 60%가 되고요. 이 저량을 유량으로 일정 조건 하에서 전환을 하게 되면 연간 가구당 1,600만 원 정도의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7년 기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니까 당시 한 2,600만 원 정도 평당 됐거든요. 그러니까 2,600만 원분의 1,600만 원이니까 뭐 거의 한 뭐 절반 정도, 절반 이상 되는 것이
그 사회적 순손실이 밀도 규제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거니까, 물론 이것이 이제 부분적 분석입니다. 마지널 분석이긴 하지만 사회적 순손실이 사실은 천문학적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런 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수도권의 그 가격 평당 2천만 원입니다. 여기 2019년 자료인데 이걸 이용해도 마찬가지 결과에 도달을 합니다. 굉장히 러버스트한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최종 용적률 수준을 구하면, 물론 이걸 하는데 물론 전제가 필요합니다만은 그 규모가 어느 정도나 지금 현재보다 큰지에 대해서 가늠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이 원점이 현황 용적률, 서울시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 현황 수준이고요. 이것을 현재보다 한 1.5배 수준인 50%를 더하게 되면 유주택 가구와 무주택 가구의 사회적 순손실 혹은 순평균 편익을 평균한 값은 최대가 됩니다. 이때 가구당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90만 원, 한 100만 원 정도의 사회적 순편익이 발생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무주택 가구인 경우에 연간 한 400에서 500 정도, 유주택 가구는 가구당 한 200에서 300 정도만 원 정도의 그 순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그만큼 막대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수준에서 이렇게 줄여서 현황 용적률을 달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것이 집값이 높은 것이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특정 시점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아파트 가격을 100으로 했을 때 그중에 한 30이 건축비이고 나머지 한 70 정도가 건축비를 초과하는 아파트 가격분인데, 이와 같이 건축비 초과 아파트 가격분이 건축비의 뭐 한 너댓 배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런 수준을 유지했다는 것은 집값이 높은 것이 이렇게 계속 사실은 일관되게 높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축비 초과 아파트 가격이 건축비에서 차지하는 그 비율이 70% 플러스 마이너스 10%라고 하는 것이 지난 수십 년간 사실은 관측됐다고 하는 것은, 서울 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그것이 어떤 영향이든, 이를테면 뭐 어떤 영향이든, 이를테면 투기로 합시다. 우리 투기가 관심이 있으니까, 투기도 집값의 한 10% 정도, 맥시멈 잡아도 한 10% 정도의 영향의 범위 내로 국한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이걸 이용하겠습니다. 이제 투기 대 밀도 규제 요인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한번 측정을 해서 보겠습니다. 만약 규제 때문에 집값이 높은 것이라면 규제 완화의 집값 하락 효과가 유동성의 집값 영향보다 커야 됩니다. 우선 맛보기로 보면 2008년 금융위기, 그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유럽에서 집값 변동이 심했던 국가인 경우인데요. 이때도 보면 결국은 이것이 다시 올랐다가 이렇게 폭락하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유동성이 원인이 되고 투기가 원인이 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 장기 추세로 다시 이렇게 복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유동성이나 투기 요인은 단중기 가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장기 주택 가격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을 해서 보면 2018년 7월 기준으로 해서 과거 추세를 연장했을 때 서울 아파트 가격 평균 지수는 이와 같은 모양을 하게 됩니다. 완만하게 올라가고요. 물론 현재는 실제로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가계부채를 5% 당시에 이 스톡에서 줄이게 되면 이와 같이 완만하게, 물론 떨어지긴 합니다만, 이런 주황색 선으로 나타나고, 반면에 용적률이나 주택보험료를 5% 올리게 되면 이와 같이 툭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VAR 모형에서도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사실 FAR인 경우에는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그다음에 다른 모형인데요. 주택 수의 가격 탄력성이 0.2인데, 대략 0.2인데 뭐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서 봐도 5% 그 FAR의 효과가 MT의 효과에 비해서 한 13배, 21배 정도고요. 뭐 다른 방식으로 해서 좀 보는 경우에 주택 보급률인 경우에는 뭐 110배, 뭐 54배, 뭐 10배, 5배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 모형 자체가 과연 그 설득력이 그 자체가 타당한지를 의심해야 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유동성이나 투기가 기본적인 주택의 시장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그 요인,
특히 이제 공급률 이런 거에 비해서 그 영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통계적 추가 검토에서 보면 이건 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 1%가 집값 한 1% 정도밖에 영향을 안 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뭐 집값 1, 2%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따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 오른 거를 지금 자료를 가지고 좀 더 다른 분석을 좀 할 텐데요. 그래서 2019년 말까지의 자료를 보게 되면 이때 기준금리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기준금리의 영향은 0이라고 봐야 됩니다. 뭐 다른 뭐 LTV도 지금 마찬가지로 사실상 뭐 영향은 없다라고 봐도 큰 문제는 정상적인 경제 운영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른 봐도 그렇습니다. 여기 뭐 다른 거 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자료를 막 열심히 고문해서 나온 결과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기 원인론이 오류라면 집값이 높은 거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탓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그런 것이 실제로 관찰이 되는지를 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하겠어요. 자, 영가설은 뭐냐? 문재인 정부의 집값 상승 속도는 이전 정부와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높은 집값이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탓이 아니다라고 웬만하면 결론을 내겠다는 겁니다. 입증의 부담을 저같이 이런 사람한테 두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뭐 시계열 자료인데 일정한 그 통계적 조작을 거친 후에 보면 그 문정부 요인이 매달 그 0.54포인트로 나오고요. 이것이 유의합니다. 그래서 매달 이러니까 이거를 경과 월수를 해서 실제 아파트 값을 이렇게 빼주게 되면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2019년 12월까지 이와 같은 그 거의 수평선의 모양을 하는 것을 지금 볼 수 있고요. 이 다른 방식으로 또 보면 박근혜 정부 말기에 그 주택 가격을 이렇게 과거 추세 연장을 해서 그리게 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거의 뭐 수평선 비슷한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투기 등 유동성 그 요인 포함해서 과거 정부의 경제 여건에서 이건 여기서 본 것처럼 이번 정부의 경제 여건에서 이번 정부 들어서 오른 집값의 대부분은 정확히 따지면 93%인데 대부분은 이번 정부의 어떤 정권 요인에 의해서 정권 변수에 의해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석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한계는 뭐냐면 왜 그러면 이러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알아보냐? 역사상 사례를 보면 자산 가격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올 때는 그를 추동하는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번 정부에서 보면 19차례 2019년 말까지 정부의 대책이 그때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대책이 있었고 그래서 집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면 다시 정부 대책이 나오고 정부 대책이 추동해서 다시 집값이 오르고 이렇게 반복이 됐다면 그래서 이 과정이 상승 과정이 플러스로서 유의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승 과정이 확인이 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이렇게 오른 것은 정부 대책의 반복적 대책의 결과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해보면 집값 대책하고 아파트값 사이에 이와 같이 상호 견인 양의 상승 과정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모양을 꾸며봐도 일관되게 관측이 되는 것이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보면 정부가 이래 대책을 하면 결국 장기적으로는 서울 아파트 값이 1.3포인트 정도 올라가고요. 정부가 이래 대책하면서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대책이 1.3회 정도 대책이 추가적으로 해야만 되는 자기 모순에 빠지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차례 대책이 있었으니까 이거를 모두 합해서 보면 어느 정도 나오느냐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나온 결과인데요. 이 왼쪽 밑에 있는 점부터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1월부터 주택보급률과 아파트 가격 지수가 이와 같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택보급률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쭉쭉 올라갔다가 96년부터 보면 아파트값 지수가 주택보급률에 별다른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쭉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문재인 정부의 이 빨간 점은 실제 아파트 가격
얘기고요. 만약에 19번 대책이 없었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관측했을 법한 아파트 가격 지수가 초록색 이런 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초록색 점의 이 끝점의 높이와 이 빨간 점들의 이 끝점의 이 높이의 수직거리간 차이가 19회 정부 대책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오른 집값입니다. 이 집값이 이런 2019년 2017년 5월 이후 2019년 12월까지 오른 집값의 77%를 설명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분석을 대체로 요약을 하면 이번 정부 들어서 오른 집값은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어떤 요인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그것이 다름 아닌 정부의 반복적 대책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 예를 들면 M2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해봐도 뭐 다 제하고 뭐 해서 봐도 투기가 모두 투기가 이걸 다 설명한다 하더라도 투기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물론 이건 모두가 투기 때문인지 어떤지는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가계부채를 가지고 비슷한 분석을 해봐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다른 그림인데요. 뭐 비슷한 그림이긴 하지만 여기서 그 메시지 하나는 뭐냐면 현재의 집값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서 상승한 부분, 다른 거 하나는 건축비와 과밀 혼잡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서 우리가 당연히 인정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나머지는 이런 거 저런 거 고려해도 인정할 수 없는 이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 집값 하락을 유도할 때 이 두 부분,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두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면 뭐 다 비슷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확인을 해보시면 될 테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추측은 사실을 그럴듯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서 지금 보는 것처럼 주택보급률이 이렇게 쭉 상승할 때 집값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주택보급률의 변화가 없을 때 아파트값 지수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서울 아파트값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수급 요인과 별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따라서 이번 정부 들어서 이렇게 오른 값은 이것은 투기 탓이다라고 결론 내릴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추론입니다. 이러한 추론은 이 왼쪽에 있는 이와 같은 그림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런 왼쪽에 있는 그림은 당연히 물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설명합니다. 컨시스턴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추측은 그럴듯했어요. 왜냐하면 역사상 거품 붕괴 사례에서 보면 신용 확대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자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이것이 다시 이쪽에 피드백이 돼서 상승작용을 일으켰습니다. 즉 투기나 이런 신용 요인들이 상호 견인 기제의 한 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올바른 견해입니다. 착각했던 겁니다. 자, 동료 평가를 통한 검증을 보겠습니다. 자, 전강수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택 공급은 지난 5 내지 10년간 평균치를 상회한다. 따라서 최근 폭등은 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동성이나 투기 요인이라고 지목한 사람들은 여럿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그 일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질문은 그 평균치라는 것이 충분한지 어떻게 하느냐? 근거를 좀 보여주세요. 라는 거였습니다. 전강수 교수의 답은 바쁘다. 위 컬럼 비판에 대한 반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전강수 교수가 대답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거는 현 수준의 공급 수준의 적정성을 과거 공급 수준의 적정성 문제로 시점만 달리했을 뿐 기본적으로 공급 수준의 적정성을 규명해야 되는 동일한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순환 논리의 늪에 빠졌기 때문에 전강수 교수는 대답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진보 계열 보니까 전강수 교수만의 문제일까요? 이런 한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보계열 일반이 가진 문제 같습니다. 제가 경험해본 진보계열 학자들의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진보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은 명제에 기초한 논설이자 과학적 논의를 회피하거나 맞다고 치고 논설하는 행위로서 맞다고 치고 논설하는 행위입니다. 이거 입증된 바 없습니다. 우상향인지 이거 입증된 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과 방식에서 따라서 비과학이고 이들의 주장은 과학 철학적 관점에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에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보의 토지 탈상품화 의제는 나무 젓가락 위에 메가 스트럭처를 세우자는 기업이고 따라서 비과학의 작동 여부는 운에 좌우되기 때문에 문정부에게는 운이 따르지 않은 것이 됩니다. 이것이 진보의 문제만에 국한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겠습니다. 문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공급론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이광수 미래에셋위원은 가격이 오른 이유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근거로서 역대로 공급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충분한지 어떻게 아나요? 이광수 위원은 여기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사적인 suggestive evidence 정도 수준입니다. 그것은 증거가 아니에요. 도움이 되는 정보기는 하지만. 자, 그리고 모두 투기 때문이고 투기를 모두 잡았다고 합시다. 그래야 10%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10%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예요. 투기가 있으면 이것이 올라갑니다. 어휴.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시 떨어지겠죠. 자, 그런데 차권 이 두 분은 이러한 진단의 오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이런 장면은 논쟁에서 흔히 보는 장면입니다. 왜 이런 논쟁이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대체 누구의 잘못인가요? 또 다른 예도 한번 볼까요? 이 경우 보십시오. 왜 최고의 이론가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온갖 걸 투기와 연결짓고 마녀화하면서 증상과 원인을 혼동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뭐가 잘못되어서 혹은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거를 계획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정면 일은 여러분들이 이거 봤습니다. 그렇죠? 온갖 이유를 들어서 고미라를 반대를 합니다. 자, 김진일 교수의 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3개 핵심 권역을 중심으로 고미라해서 공급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서울의 주택 공급 집중하고 부족하면 다시 공급하고 집중하고 부족하고 해서 서울 공화국 될 거라고 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이야기는 배치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맞나요? 배치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의문은 고미라는 곧 공급 부족을 인정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부족한가요? 그걸 어떻게 아나요? 근거는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적어도 이건 신문기사 인터뷰나 뭐 이런 거였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정광수 교수와 동일한 문제를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비판이 상당히 힘듭니다.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김진희 교수가 빠져나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런가요? 어디서 많이 보던 겁니다. 여기서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대답하세요, 논증하세요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쉽게 빠져나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scientific document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기한 바가 없기 때문에 라고 주장을 하면 쉽게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scientific documentation이 없는 경우에 논쟁이 얼마나 말의 성찬으로 끝나는지, 얼마나 소모적인 말싸움 정도 수준의 난장으로 타락하는지를 보는 예입니다. 한번 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창 교수도 이런 얘기도 합니다. 심리적 요인 투기세력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사대책하면서 인터뷰 기사에서 서울에 이렇게 넓은 데가 많은데 왜 이렇게 공급을 안 할까 싶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것이 진보계열 학자, 공급론자에게서 불분명하고 계획가에게서도 불분명하고 왔다 갔다 하는 얘기하고 모두가 다 아수라장입니다. 정리를 하면 프리 토킹 프리 책임이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서울시내 공급 가능 총량 상한을 제하는 용적률에 대한 이론 부대로 생긴 문제입니다. 아주 좁게 문제를 진단하면 이렇다는 뜻입니다. 집값이 높은 건 밀도 규제 때문이고 투기가 아니다. 진보 보수 모두 문제의 일부이다.
그런데 이 판을 짜고 사고를 한정한 건 계획가이다. 계획계의 비과학의 전문가 집단 간 상호 참저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위기로 번진 사례입니다. 계획가가 전문 영역으로 다루는 그 고밀화, 그러니까 밀도 규제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건 계획가의 전문 영역입니다. 이들이 정당하다고 믿는 그 계획 관행에 대해서 한 분야의 전문 영역에 대해서 다른 전문가 집단이 챌린지하고 의심하고 부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도의에 어긋날지도 모르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다른 분야 전문가들이 그런 논문 많이 발표를 하고 있고 설문조사도 그런 결과 나오고, 그럼 그런 결과를 가지고 이 분야가 계획가의 전공 분야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역수입해서 계획가가 자신의 밀도 계획관을 강화하는 이런 악순환이 전문가 집단 간 일종의 상호 참조 과정을 통해서 거대한 슈퍼스트럭처에서는 뮤추얼리 컨시스턴트한 아기가 맞는 이런 비과학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 밑은 없습니다. 근거가 불분명해요. 모두가 해피합니다. 그러나 엉망이에요. 전체가 부실합니다. 구조가. 그래서 이러한 인식이 전제되어야만 주택 문제 해결의 어떤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기술적 처방 나오는데 보시면 되니까 하여튼 뭐 아파트 홀수 기준 뭐 40만 호고 뭐 용적률은 지금 291%에서 360%로 하게 되면 뭐 아파트까지 40% 떨어진다 이런 얘기 됩니다. 이거 투 트랙으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부차 효과 여기서 보시면 되니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연구자가 솔직하지 않으면 위기 극복은 불가능합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 겸손함, 지식의 수정을 과학의 진보로 보는 진부하지만 당연한 태도, 표준도 틀릴 수 있다는 개방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